3초 만에 상대방을 사로잡는 언변, 배우같이 잘생긴 얼굴로 전세계 사람들을 꼬셔 30대의 갑부가 되어버린 허벌라이프의 창업자 마크 휴즈. 그러나 그는 44세에 모든 걸 잃게 되었습니다. 마크 휴즈의 최후가 무엇이었는지, 허벌라이프 회사에서 끝까지 숨기고 싶었던 그의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팩트폭행. 어지러운 가정사. 학생 때부터 비행 청소년이었던 마크 휴즈는 사고만 치다가 결국 16살 때 학교를 중퇴해버리죠. 이후 그가 들어간 곳이 허벌라이프 기업의 원형이 되었다고 추측되는 시듀라는 곳이었습니다. 문제를 저지르는 비행 청소년을 모아다 치료하고 교화해준다는 곳이죠. 시듀는 정부 지원금만으로 운영이 안 되니까 학생들을 부자 동네로 보내 기부금을 받아오게 했습니다. 사실상 앵벌이를 시키고는 모금액 5%를 떼줬죠. 여기서 마크는 완전히 날아다녔습니다. 정장 빼입고 베버리힐스 부자들을 찾아가서 말빨로 기부를 받아내는 거죠. 잘생긴 얼굴에 특유의 환한 미소를 띠고 친절하게 말을 거는 마크는 그 누구라도 거부하기 어려웠습니다. 영업을 얼마나 잘했냐면 한 번은 베버리 힐즈에서 대통령이 될 로널드 레이건을 만났다고 합니다. 레이건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임기를 막 마친 상태였죠. 레이건은 역시 그런 걸 잘 돌려 거부하는데 도 같은 사람인데도 마크는 그에게 $500를 받아냈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베버리 힐스의 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변호사가 예약 없이 찾아오면 아무도 안 만납니다 하면서 마크를 밖으로 끌어냈다고 합니다. 잡상인들과는 대화 안 하겠다는 뜻이죠. 보통 사람은 여기서 죄송합니다 유유 하면서 끝일 텐데 마크는 진짜 사고가 범인과는 달랐던 게 예약만 있으면 만나주는 거네 하고 바로 근처 공중전화로 뛰어가서 변호사 사무실에 예약 전화를 걸었대요. 결국 변호사는 마크의 배짱에 기부를 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시듀를 떠날 즈음 마크는 속으로 난 무조건 부자 된다 확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시듀는 진짜 문제가 많은 곳인데 언론인 바바라 월터스, 배우 파라 포셋 등이 자식들을 보냈다고 알려져 있고 심지어 페리스 힐튼은 본인이 직접 다녀왔죠. 근데 안을 까보면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교화라는 미명 아래 인간 대접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애초에 이곳 자체가 시나논이라는 유명한 사입이 종교단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은 일단 왕따시키고 모욕 주고 잠 못 자게 하고 강제 노동시키면서 정신을 완전히 부셔버렸던 거죠. 시나논은 이렇게 해야만 중독자들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시나논의 신도였던 멜 와설맨은 이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 시듀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마크는 여기서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되죠. 실제로 시듀 학생들 증언을 들어보면 프로그램 중에 랩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학생 한 명을 가운데 세워놓고 주변 학생들이 원을 둘러싼 다음 집단으로 멘탈 공격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너는 거짓말쟁이야. 내 성격이 역겨워. 피해자인 척 하지마. 이런 말을 몇 시간씩 했다고 합니다. 만약 선생님한테 말대꾸라도 한다? 바로 정립방. 이 한마디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방음 처리돼서 밖으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독방에 갇혀 짧게는 3일, 길게는 한 달 가까이 갇혀 있어야 했다고 해요.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응하지 못했고 너무 끔찍해서 도망쳐 나온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페리스 힐튼도 이곳이 폐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의외로 마크 휴즈는 이 끔찍한 곳에서 적응을 엄청나게 잘했다고 합니다. 크리스토퍼 페어라고 나중에 허벌라이프를 같이 세울 친구도 시듀에서 만나고 아예 시듀 스태프로도 지원했죠. 동료들에게 욕먹고 선생님에게 깨져가면서 마크는 두고 봐라. 나 꼭 성공한다. 절치부심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멘탈은 거의 특수부대 수준으로 단련됐고 거기서 영업력, 사람 설득하는 법, 자기 관리하는 법까지 배웠으니 무조건 성공하겠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죠. 근데 사실 마크가 시듀에서 가장 크게 배운 건 진짜 욕망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목표를 깨닫도록 도와줘. 그리고 내 가장 큰 목표는 부자가 되는 거였어. 다단계의 시작. 20살이 되었던 마크가 처음으로 일을 시작한 곳은 세이포스 연구소입니다. 이름은 연구소이지만 실상은 다이어트 제품 판매 회사였어요. 여기서 슬렌더 나우라는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했는데 마크는 들어가자마자 단기간에 판매 순위 100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영업 재능은 진짜 타고났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마크가 여기서 단순히 물건만 판 게 아니라 훗날 허벌라이프의 핵심이 되는 다단계 판매 시스템을 배웠다는 겁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영업 사원들이 물건을 팔면 거기에 얼마를 커미션으로 가져가는 형식인데 세이포스 연구소는 달랐어요. 여기서 영업사원들은 독립된 회사의 형태로 먼저 세이포스에서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한 다음 그걸 소비자들에게 되파는 구조였죠. 자기 밑으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데 만약 그 사람이 물건을 팔면 거기서도 로열티를 챙기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구조를 보고 보통은 다단계라고 하죠. 좋은 말로 포장하면 네트워크 마케팅. 이 방식은 마크가 허벌라이프 회사를 세웠을 때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이포스 연구소는 입사 3년 만에 망해버립니다. 마크는 비슷하게
운동기구와 몸무게 보조제를 파는 골든유스라는 회사에 들어가 캐서린과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도 얼마 안가 망해버렸죠. 자꾸 회사가 망하자 마크는 아예 자신이 회사를 차려버립니다. 다른 다이어트 보조제 회사에 차별점을 더하기 위해 서양의 비타민 기술에 동양의 허브와 약초를 결합해 허벌라이프라는 회사를 설립했죠. 당시 미국에서는 동양적 이미지가 굉장히 신비롭게 소비되던 시절이었거든요. 다행히 아내 캐서린도 남편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줬고 마크는 예전 인맥들을 다시 끌어왔습니다. 첫 회사였던 세이포스 연구소에서 알고 지낸 리차드 마르코니와 손잡고 제품 개발을 시작했죠. 허벌라이프는 누구나 한 달 안에 쉽고 안전하게 평균 4kg에서 13kg를 뺄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허벌라이프 제품들은 체내에 쌓인 독소도 함께 빼주기 때문에 몸을 리셋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부터 100% 만족 못하면 환불해드립니다.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요즘에는 누구나 쓰는 마케팅 문구이지만 당시에는 나름 파격적인 방법이었죠. 마크는 일부러 제품 가격은 싸게 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이어트 프로그램만 해도 한 달에 $30 정도였는데 비타민까지 풀세트로 사면 지금 돈으로 거의 수십만원 수준이었죠. 여기서 마크는 사람 심리를 이용했습니다. 아니 근데 디스트리뷰터가 되면 25% 할인해드림. 디스트리뷰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와 독립된 형태로 허벌라이프 제품을 구매해 재판매하고 자기 밑에 또 다른 회원을 둘 수 있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한번 제품 구매만 해볼까 싶었던 사람들도 그럼 내가 먹는 김에 남한테도 팔면 돈 버는 거 아니야? 생각하면서 디스트리뷰터에 쉽게 발을 들이게 되죠. 그리고 또 사람을 데려오면 거기서도 수수료가 떨어집니다. 이때부터 허벌라이프 제국이 시작되죠. 진짜 무서운 건 이 시스템이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 후에는 마크 휴즈가 직접 안 뛰어도 된다는 거예요. 디스트리뷰터들이 알아서 이거 인생 바뀝니다 하면서 영업하고 사람 데려오고 매출을 키워주는 구조였죠. 결국 허벌라이프는 설립 후 첫 5년 만에 매출이 38만 6천 달러에서 4억 2,300만 달러까지 폭등합니다. 거의 10만% 성장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회사 중 하나가 되었죠. 누구나 살 빠져서 예뻐지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허벌라이프는 이 두 개를 동시에 건드렸으니 성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허벌라이프 회사의 운영 방식은 종교에 가까웠습니다. 여기서는 영양제를 팔면서 희망을 함께 팔았습니다. 이 물건을 팔면 내 인생이 바뀌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줬죠. 허벌라이프에서 행사에서는 제품으로 살을 뺀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무대 위 마크 휴즈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외치면 수천 명의 관중은 마치 구원을 약속받은 듯 열광했죠. 종교에 가까운 이런 운영 방식은 회원들이 막상 돈을 얼마 벌지 못하더라도 회사 일에 몰입하게 만들었고 마크 휴즈는 겨우 27살에 백만장자가 되어버립니다. 갑부가 된 마크는 일단 집을 샀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컨트리 가수 케니 로저스에게 약 90억 원을 주고 방이 11개, 화장실이 17개가 딸려있는 집을 샀죠. 이제 돈도 벌었고 대저택도 샀으니 다음은 뭘 해야 할까요? 마크 휴즈는 아내를 바꿨습니다. 첫 번째 아내 캐서린과 이혼하고 1984년 새 집에 들어갈 때는 엄청난 부자이자 스웨덴 미인대회 출신으로 얼굴까지 예쁜 안젤라 맥과 결혼했죠. 이제 그 누구도 마크 휴즈를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10대 시절 고등학교를 막 중퇴한 마크는 어디를 가든 천대받고 무시당했는데 이제는 어딜 가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박수를 치고 환호해 주었죠. 그러나 마크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돈에 대한 집착은 더 심해졌죠. 가끔 마크는 출장 갔다 집에 돌아오면 짐도 안 풀고 테라스 밖을 멍하니 바라봤다고 합니다. 아내가 뭐해? 물어보면 마크는 그냥 내가 힘들게 일해서 얻은 걸 보고 있었어. 난 이걸 위해 인생을 포기했거든 말했다고 해요. 심지어 어떤 날은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새벽에 서재로 뛰어가 지금까지 매출 얼마지? 오늘 수입 얼마나 들어왔지? 계산기를 두드릴 정도로 불안해했다고 하죠. 마크의 다음 목표는 허벌라이프 회사를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허벌라이프를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상장 회사는 일반 시민들도 투자할 수 있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잠깐 이 회사 진짜 괜찮은 회사 맞아? 불법 피라미드 아니야? 제품 효과 과장한 거 아니야? 이런 걸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이죠. 1985년 3월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과 주 보건서비스국은 허벌라이프 제품과 홍보 방식, 운영 방식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NRG라는 제품입니다. 이름만 보면 뭔가 자연의 힘으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알고 보니 핵심 성분은 사실상 카페인이었습니다. 과라나라는 과일 자체에 커피의 약 2배 정도 되는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죠. 근데 당시에는 이 점을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의사들과 영양학자들이 허벌라이프 제품 원재료를 철저하게 분석해보니 여기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허벌라이프는 허브가 체중 감량을 돕는다고 홍보했지만 전문가들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죠.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영양가도 별로 없고 가격은 비싼데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허벌라이프 제품에 많이 들어가던 카스카라나 세나와 같은 성분은 변비나 이뇨를 돕는, 사실상 화장실을 잘 가게 해주는 재료에 가깝다고 해요. 즉 단기간에 수척해 보이고 몸무게가 빠지는 느낌은 줄 수 있지만 칼로리를 태우는데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거나 셀룰라이트를 없애는 원료는 아니라고 했죠. 당시 허벌라이프 홍보 자료에는 포뮬러2 제품이 단순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관절염, 노인성 치매, 통풍 등 80가지 넘는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과대 광고라 지적했죠. 과대 광고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설사, 구토, 현기증 같은 부작용까지 호소하기 시작했죠. 정부는 허벌라이프의 판매 구조 자체도 문제 삼았습니다. 판매원들이 제품을 판매하는 것보다 회원 데려오기로 돈을 더 벌 수 있는 구조로 정부는 이 방식을 불법적인 피라미드 판매 방식이라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마크 휴즈의 반응이 진짜 남다르긴 한데요. 그의 제품이 효과가 없고 과장 광고고 심지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주장에 마크 휴즈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 제품이 효과 없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 그들이 진짜 체중 감량 전문가라면 다들 왜 그렇게 뚱뚱한 거죠? 주장 내용 자체를 반박하지 않고 그 말을 한 사람을 공격하는 인신공격을 해버린 거죠. 당시 마크 휴즈는 회사뿐만 아니라 본인의 삶도 위태로웠습니다. 그는 어머니처럼 심각한 약물 중독 상태였죠. 마크 휴즈의 어머니는 조앤 휴즈라고 엄청나게 미인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조금 많이 불안한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자식들 돌보지도 않고 약에 취해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고 그래요. 좋은 엄마는 아니었던 거죠. 1975년 4월 25일 마크가 갓 19살이 넘었을 때 외할아버지가 집에 들렀다가 엄마 조앤이 죽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침대 옆에는 빈 약병 여러 통이 놓여 있었죠. 부검 결과 처방약을 과다 복용한 급성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밝혀졌습니다. 마크 휴즈 역시 어머니와 똑같이 약에도 굉장히 일찍 손을 댔다고 합니다. 허벌라이프는 건강한 삶을 파는 회사였기에 마크가 약물에 중독되었다는 건 철저히 숨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공개된 FBI 자료에 따르면 허벌라이프 컨벤션 기간 동안에도 대기실에서 약물을 사용할 정도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자친구와 같이 시간당 한 번씩 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참고로 이 짧은 FBI 평가에서도 마크가 얼마나 돈에 집착했는지 알 수 있는데, 이 보고서에는 휴즈가 부유한 여자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큰 돈을 원했고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걸 좋아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일부러 리무진을 타고 다니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다는 증언도 있었죠.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허벌라이프 내부 비밀을 캐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마크 휴즈가 회사 핵심 자리를 가족과 측근들로만 채워놨기 때문이었죠. 동생 커크, 시듀 시절 친구 크리스토퍼 페어, 오랜 개인 변호사였던 콜레드 리 클레인까지 전부 자기 사람들만 임원진에 앉혔기에 규모는 대기업이지만 실상은 가족 회사였습니다. 내부 사람들은 절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마크 휴즈는 충성하는 이들에게 돈으로 보상했습니다. 예를 들어 1999년 시듀 친구 크리스토퍼 페어는 1999년 한 해 동안 급여와 보너스로만 약 47억 원을 받았죠. 긴 법정 다툼 끝에 1986년 허벌라이프는 결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합의했습니다. 벌금은 약 85만 달러, 원화로 약 12억 원으로 지금 돈으로 수십억 원 수준인데 당시 건강제품 회사 기준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합의금이었죠. 허벌라이프 측은 일부 제품은 더 이상 판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송 기간 동안 회사 분위기는 침체되었습니다. 매출이 떨어졌고 500명 넘는 직원들을 잘랐죠. 그러나 그해 12월 허벌라이프는 결국 상장에 성공합니다. 원래 정상적인 방식으로 상장하려면 심사를 받고 재무 공개를 해야 하는데 이 방법이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한 허벌라이프 측은 다른 지름길을 택했습니다. 이미 상장되어 있지만 실제 실적은 거의 없는 일종의 껍데기 회사를 찾아내 비상장사였던 허벌라이프가 그 회사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우회 상장을 해버렸죠. 그 후 마크 휴즈는 여러 논란으로 시끄러운 자국 대신 해외로 눈을 돌려 뉴질랜드, 프랑스, 스페인 등 전 세계로 빠르게 진출했습니다. 또 한 번 위기 극복에 성공한 마크 휴즈. 이번에도 그는 아내를 바꿨습니다. 취향 하나만큼은 한결같았는데 금발의 미소가 아름답고 몸매가 굴곡진 미인 대회 출신 수장과 교제를 시작했죠. 1987년 수장과의 결혼식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 한 명 참석했습니다. 바로 잭 레이놀즈로 마크 휴즈의 친부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죠. 사실 마크 휴즈는 아빠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아요. 벌써부터 어지럽죠. 마크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사람은 2명인데 잭 레이놀즈와 스튜어드 마 하트먼입니다. 둘 다 죽을 때까지 자기가 친아빠라고 주장했어요. 결국에는 DNA 테스트를 받은 것도 아니어서
있어서 신문이나 사이트마다 기록이 다 제각각이에요. 일단 허벌라이프 측은 친아버지를 잭 레이놀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아들 마크 휴즈 덕분에 허벌라이프 임원 자리에까지 올라갑니다. 경영은 하나도 몰랐고 평범한 배관공 출신인데 허벌라이프 회사에 국제의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앉아있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되기도 하죠. 레이놀즈는 친아버지가 맞냐는 의심을 받자 언론에 이혼 서류를 공개했는데 이 서류에는 잭 레이놀즈가 마크의 아버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서류니까 잭 레이놀즈가 아빠 맞는 것 같죠? 근데 또 마크 휴즈의 출생 증명서에는 마크 휴즈가 19살인 조앤 휴즈와 23살인 스튜어드 하트먼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신고되어 있습니다. 하트먼의 말에 따르면 그는 고등학생 때부터 조앤과 사귀었던 사이라고 합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돌아온 뒤 조앤은 빨리 결혼하고 싶어 했지만 하트먼은 결혼을 자꾸 미뤘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다투게 되고 조앤은 먼저 자신에게 청혼한 잭 레이놀즈와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몇 주 안가 깨져 별거를 시작했고 조앤은 하트먼과 함께 살면서 그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는 게 하트먼의 주장이죠. 하트먼은 보수적이어서 만약 마크가 내 애가 아니었다면 조앤이랑 결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럼 허벌라이프 회사는 왜 레이놀즈를 친아빠라고 할까요? 회사 측 설명은 이렇습니다. 실제로는 마크가 잭 레이놀즈의 아들인데 하트먼 몰래 조앤과 레이놀즈가 합의해서 하트먼 아들로 등록시켰다는 거죠. 어차피 조앤과 레이놀즈는 곧 이혼할 터였고 하트먼이 더 아빠 역할을 잘 할 것이라는 기대에서요. 참고로 이후 레이놀즈는 단 한 번도 아들을 찾지 않았고 마크는 30살이 될 때까지 레이놀즈의 얼굴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이런 둘이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건 외조부모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마크가 아버지라고 알고 있던 스튜어드 하트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은 모두 하트먼 때문이라 생각했죠. 이들은 마크에게 잭 레이놀즈가 진짜 아버지라고 소개해줬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마크는 잭을 진짜 아버지처럼 따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예비 신부 수잔도 잭에게 소개해주며 셋이 함께 마우이 여행까지 다녀왔죠. 뭐 이런 집안 싸움까지 알아야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복잡한 족보가 허벌라이프의 경영 구조와 직결됩니다. 이게 나중에 어마어마한 분쟁의 씨앗이 되거든요. 1991년 마크와 수잔 사이에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마크 휴즈의 첫 아들이었죠. 겉으로만 보면 마크는 정말 모든 걸 가진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돈, 명성, 대저택, 아름다운 아내, 그리고 아들까지. 근데 가까이서 보면 마크는 여전히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어린아이 같았다고 합니다. 수잔은 가끔 남편에게 과거사를 물어보곤 했는데 절대 꺼내면 안 되는 이름이 바로 스튜어드 하트먼이었다고 합니다. 하트먼 이야기가 나오면 마크는 갑자기 표정이 굳고는 알 것 없어. 그 자식 이야기 하고 싶지도 않아. 라며 대화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싫어했던 걸까요? 영어방해 비결. 사실 마크는 허벌라이프 영업을 할 때 유년 시절을 이용해 왔습니다. 진짜 힘들게 살던 나도 성공했다. 당신도 허벌라이프로 성공할 수 있다. 마크 휴즈는 본인 과거를 남들에게 이야기할 때면 힘든 시절을 최대한 과장했습니다. 저요, 아무것도 없는 촌동네 라미대에서 태어나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손에 자랐어요. 어머니는 살 빼는 데만 관심이 있었는데요. 여러 특이한 다이어트를 많이 시도했는데 끝까지 살이 안 빠져서 결국 병원에까지 가시더라고요. 의사는 다이어트 약을 처방해줬는데 그게 사실은 체중 감량제보다는 각성제에 가까운 약이었어요. 그러니 어찌 되었겠어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죠. 엄마는 또 다른 병원에 찾아가 이번에는 수면제를 받아왔어요. 낮에는 살을 빼려고 약을 먹고 그 약을 먹으니 잠이 안 와 또 다른 약을 먹어야 하고 그러니 몸이 못 버티고 퉁퉁 붓는 지독한 악순환이었던 거죠. 그러다 제가 19살이 되었을 때 엄마는 다이어트 약물 중독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요, 저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먹어도 안전한 다이어트 보조제를 만드는데 제 20대를 바쳤죠. 여러분들에게 허벌라이프를 소개합니다. 대단한 이야기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마크가 파는 다이어트 제품을 안 사 먹어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진실이 아닙니다. 일부는 사실이지만 많은 부분 마크 휴즈가 입맛에 맞게 MSG를 친 거죠. 진짜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는 유년 시절 대부분을 엄청나게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아버지로 알고 자란 하트먼은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미국 정부의 항공기 부품을 납품하는 사업이니 돈을 얼마나 긁어 모았을지 예상이 가시죠. 실제로 마크는 클 때 집에 항상 가정부가 있었고 방학 때마다 요트를 타고 낚시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어머니 조앤은 금색 캐딜락을 몰았죠. 하트먼과 조앤 사이에는 연이어 아들 가이와 커크도 태어났어요. 마크의 어린 시절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마크 형제들은 항상 최고의 장난감, 최고의 물건, 최고의 옷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 안 갔습니다.
엄마 조앤 휴즈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전혀 행복하지 않았던 거죠. 아들 셋을 낳고 변해버린 몸이 한탄스러웠고 내 청춘은 어디로 사라졌나 싶고 매년 가는 요트 여행은 지겨웠습니다. 그녀의 도피처는 약이었습니다. 당연히 자식들은 뒷전이었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로 꽤 큰 돈을 매달 줬음에도 조앤은 그중 약 200만 원 정도를 약을 사는데 써버렸습니다. 하트머니 퇴근하고 돌아오면 마크 휴즈와 동생들은 오늘 한 끼도 못 먹었다면서 배고프다고 칭얼거리기 일쑤였죠. 집안 꼴도 점차 망가졌습니다. 안주인이 집을 관리하지 않으니 집이 금방 더러워져 아이들 위생에 안 좋을 지경이었죠. 이 당시 조앤은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잔소리를 하면 행복해지기 위해 더 약을 늘렸죠. 이상하게도 마크는 사건의 원인이 아빠 하트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아빠가 엄마에게 말 한마디 더 따뜻하게 건넸더라면, 만약 아빠가 우리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우리 가족은 행복할 수 있었어. 만약에 게임은 끝이 없었고 마크는 아버지를 미워하기 시작했죠. 1970년 2월 조앤이 하트먼에게 우편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 안에는 이혼 소장이 들어있었죠. 법원에서는 둘째 커크와 셋째 가이의 양육권을 남편 하트먼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빠를 미워하던 마크는 엄마와 함께 살기로 합니다. 그렇게 끈끈했던 마크 형제들은 이별하게 됩니다. 마크는 원래 성이 하트먼이었지만 엄마 성을 따라 마크 휴즈로 바꿔버렸습니다. 엄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만이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했고 이후 마크는 아빠 하트먼을 한동안 보지 않고 지냅니다. 중요한 결혼식 때에도 허벌라이프로 큰 성공을 거둔 후에도 하트먼을 보는 것은 거부했죠. 그가 아버지를 다시 보았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였습니다. 동생 가이가 엄마처럼 약물 중독 문제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을 때 마크는 자기 대저택에서 직접 장례식을 열었습니다. 이날은 어쩔 수 없이 하트먼도 초대할 수밖에 없었죠. 당시 주변 사람들 말에 따르면 마크는 일부러 자신의 성공한 모습을 하트먼에게 한껏 과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트먼이 돌아간 뒤 마크는 동생 커크와 아내 제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보여줬어. 그 자식에게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제대로 보여줬다고. 죽음과 범인 찾기. 2년 뒤인 1996년 11월 30일 밤 11시 도로 위에서 차 한 대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역주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칫하면 정상적으로 달리는 차를 박을 수도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죠. 경찰들은 바로 사이렌을 울리면서 역주행차를 멈춰 세웠고 어떤 미친 사람이 타고 있나 확인하려고 운전석 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차 안에는 허벌라이프의 대표이자 신흥 부자 마크 휴즈가 술 냄새를 펄펄 풍기며 핸들을 잡고 있었죠. 막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집이 아니라 스트립 클럽으로 여자를 만나러 갈 계획이었습니다. 경찰이 마크씨 한잔하셨어요? 묻자 마크는 아니요. 공항에서 비행기 기다리면서 와인 한두 잔 마신 게 전부예요. 모든 음주운전자들이 항상 하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기계는 거짓말을 못하죠. 음주 측정기를 불어보니 혈중알코올 농도 0.22%가 나왔습니다. 법정 기준치의 거의 3배 정도 되는 수치로 일반 사람이라면 운전은커녕 똑바로 서 있기도 힘든 수준이었죠. 결국 마크는 면허를 정지당하고 벌금 1,501달러를 냈습니다. 하지만 마크의 음주운전은 습관이었습니다. 이듬해 7월에는 면허도 정지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해 또 한 번 경범죄 혐의로 체포되었죠. 마크 휴즈의 일탈은 허벌라이프 회사의 엄청난 리스크였습니다. 허벌라이프의 핵심은 건강이었고 지금껏 마크 휴즈는 전 세계 다이어터들의 우상이자 나처럼 건강해지세요 를 외치는 인간 비타민이었는데 신문에 음주운전, 역주행이 오르내리니 고객들은 회사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임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의 중독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허벌라이프의 독점 공급업자 리처즈 마르코니는 마크의 시듀 친구 크리스토퍼 페어에게 마크를 스웨덴 재활센터로 보내자 라고 제안까지 했다고 합니다. 마크 휴즈를 그대로 두면 언젠가 큰 문제를 칠 것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마크 휴즈 본인도 사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 좀 심각한데 싶어서 정신과 가서 술 생각 안 나게 하는 약도 처방받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다이어트도 그렇고 술 끊는 것도 그렇고 약보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의 의지잖아요. 근데 마크는 그럴 의지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사업은 힘들어서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어릴 때 부모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는 너무 크고 주변에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을 곳도 없고 이 모든 걸 한 번에 잊게 해주는 건 술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마크는 술을 끊지 못했고 그나마 자신이 술을 마신다는 게 밖으로 소문이라도 나지 않도록 돈으로 입막음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1997년 9월 아내 수잔 휴즈가 결혼 생활 10년 만에 이혼하자고 했을 때 마크는 순순히 저택과 위자료를 지급하면서 조건을 하나 내걸었습니다. 마크 휴즈의 재산이나 그가 가진 부적절한 습관에 대해 절대 입을 다물 것, 만약 입을 열면 마크가 넘겨준 집과 현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조건이었죠. 1999년 2월 마크 휴즈는 또 결혼을 합니다. 이번이 벌써 네 번째였죠. 상대는 다하시 라피에르로 이번에도 역시나 미인 대회 출신이었습니다. 참고로 다하시도 이번이 3혼이었는데 그녀의 전남편은 볼보 트럭 사이에서 다리 찢기 하던 장클로드 반 담이었습니다. 2000년 5월 20일 이날은 마크가 사랑하는 외할머니 헤이즐의 87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 장수를 축하한다고 가족끼리 모여서 소소하게 파티를 열었죠. 기분이 너무 좋았던 마크는 할머니를 위해 직접 드럼스틱을 잡고 연주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집에는 철통 보안이 깔려져 있었습니다. CCTV 설치는 물론 현관에는 커다란 안전문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주변을 보디가드들이 지키고 있었죠. 아무도 이날이 마크 휴즈의 마지막 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날 마크는 시가를 피우고 화이트 와인도 계속 들이켰습니다. 사실 그의 머리는 많이 복잡했습니다. 허벌라이프는 과대 광고와 안전성 논란에 시달리며 주가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죠. 마크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시장에 나온 주식을 전부 비싼 가격에 사드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한 주당 17달러에 다 사주겠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문제는 그가 돈을 구하러 다니는 사이에 허벌라이프 주가가 4달러까지 폭락하고 맙니다. 한 주당 13달러씩 손해를 보고 구매해야 하니 마크는 이건 나도 감당 안 되는데 하면서 인수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최후의 수단까지 통하지 않았으니 마크의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죠. 술을 잔뜩 마신 마크는 피곤하다면서 검정 티셔츠와 검정 삼각 팬티만 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뒤늦게 아내 다하시가 방에 들어왔는데 남편 상태가 뭔가 이상했습니다. 여보 일어나봐 괜찮아? 다하시가 마크를 흔들며 깨웠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다하시는 급하게 보디가드를 불러서 마크를 땅바닥에 눕히고 CPR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크 휴즈는 외할머니의 생일 바로 다음날 자신의 인생을 갈아 넣어 구매한 화려하고 거대한 저택에서 44살이라는 나이에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조사 결과 수면을 돕기 위해 먹었던 한구울제와 알코올이 결합된 독성 반응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각각은 치명적인 수치가 아니었지만 함께 뱃속으로 들어가면서 비극으로 이어진 것이죠. 사랑했던 어머니와 동생이 그랬던 것처럼 마크 휴즈도 약물과 알코올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 최대의 건강보조 식품 회사 중 하나인 허벌라이프에서 정작 창업자는 본인 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자 각종 언론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폭음 끝에 사망한 허벌라이프 창업자가 죽은 뒤 위기에 처한 허벌라이프, 회사에 안 좋은 여론이 퍼지자 허벌라이프 임원들은 일단 마크의 개인사를 숨기기로 결정합니다. 마크의 개인 변호사이자 허벌라이프의 부회장이었던 콜레드 클레이는 아니 우리 마크 회장님이 파티 때는 좀 화끈하게 놀긴 해도 절대 알코올 중독은 아닙니다. 그날은 마침 할머니 생신이라 기분이 좋아서 마신 것뿐이에요. 참석한 사람들 모두 술을 많이 마셨다고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신문에는 허벌라이프의 죽음과 은폐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리죠. 물론 여기에 반대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허벌라이프 주식을 들고 있던 한 펀드 매니저는 마크가 죽은 거랑 주식이랑 뭔 상관이에요? 마크가 허벌라이프 제품을 먹다가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대답하기도 했죠. 진짜 드라마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사망하기 3개월 전인 2월 2일 마크 휴즈는 무슨 안 좋은 예감이라도 들었는지 유언장을 고쳤습니다. 만약 자신이 죽으면 $10,000,000 원화로 약 140억 원을 네 번째 아내 다하시에게 주기로 했죠. 그 외 약 5,4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은 마크의 유일한 아들 9살 알렉스에게 넘어갔습니다. 9살짜리 꼬마가 5,400억 원의 주인이 되었으니 이 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유산 전쟁. 마크 휴즈 유산의 핵심은 바로 베버리 힐스에 위치한 이 산이었습니다. 이 산 정상에는 거대한 평지가 펼쳐져 있는데 여기 올라가면 LA 야경이 한눈에 다 보인다고 합니다. 원래 이 땅은 이란 마지막 황제의 여동생인 샴스 팔라비 공주가 샀던 곳이었습니다. 혁명 이후 미국으로 망명하게 되자 여기에 화려한 궁전을 지으려고 했었죠. 1997년 마크 휴즈는 이 산을 125억 원을 주고 구매했습니다. 마크 역시 이 산 위에 자기만의 거대한 성을 짓는 게 꿈이었지만 안타깝게도 3년이 채 안 되어 세상을 떠나고 말죠. 아버지에게 산을 물려받게 된 9살 알렉스. 그러나 막상 그에게는 산을 개발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마크는 유산을 굉장히 복잡하게 설계해 놓았는데 한 번에 알렉스에게 유산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아들 이름으로 신탁을 만든 뒤 25살이 되는 순간 약 455억 원 정도를 일시불로 주고 그때부터 매년 신탁 수익의 3분의 1 정도를 주는 시기였습니다. 1년에 약 13억 원 수준이었죠. 30살이 되면 연 지급액이 26억 원으로 올라가고 마지막으로 35살이 되면 남아있는 신탁 전체를
전세를 주는 구조였죠. 마크는 왜 아들의 나이를 조건으로 내걸었을까요? 아마 아들도 자신처럼 헝그리 정신을 갖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마크 휴즈는 엄마가 챙겨주지 않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10대 때는 CD에 들어가 앵벌이를 하며 온갖 무시를 당하고 고생을 한 뒤 겨우 성공했는데 아들이 너무 일찍 돈맛을 알면 망가질 수도 있다고 걱정한 것 같죠. 대신 마크는 아들이 35살이 될 때까지 자신의 재산을 지켜줄 관리자를 임명했습니다. 아빠라 추정되는 잭 레이놀즈, CDU 때부터 친구였던 크리스토퍼 페어, 20년 넘게 개인 변호사였던 콜레드 클레인, 이 세 명이 함께 책임지고 알렉스의 신탁을 관리해달라고 부탁했죠.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긴 사람이 한 명 있었으니 바로 마크의 세 번째 아내이자 알렉스의 엄마 수잔이었습니다. 수잔은 마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왜 고생을 해야 해? 아빠가 살아있었으면 요트 타고 파티 다니고 럭셔리카 굴렸을 텐데 아빠 죽었다고 갑자기 검소하게 살라고? 말도 안 돼 라는 입장이었죠.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왜 돈을 쓰면 안 되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수잔은 세 사람이 신탁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마크의 유산을 너무 축낸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사람은 신탁 관리자라는 명목으로 매년 65억 원씩 지금까지 챙긴 돈만 대략 200억 원 가까이 된다며 화를 냈죠. 게다가 수잔은 마크의 오랜 친구였던 크리스토퍼 페어가 예전부터 자신에게 치근덕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마크가 죽으니 이제는 본색을 드러내 전남편이 남긴 돈줄을 쥐고 수잔을 마음대로 휘두르려 했다고 하죠. 사건은 이렇습니다. 어느 여름날 수잔이 아들 여름 방학 때 말리부에서 휴가를 보내고 싶다면서 관리인들 측에 휴가비를 요청했습니다. 말리부 별장 좋은 거 잘 아시죠? 아들 알렉스랑 좋은 시간 보내려고 하니 2달치 월세 2억 송금 부탁합니다. 관리인들은 아무리 그래도 휴가비 2억 원은 선 넘었다면서 1억 원만 줄 수 있다고 했죠. 수잔이 아니 애한테 꼭 필요한 휴가라니까요. 강력하게 항의하자 페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잔은 속으로 내가 너무 심했나? 어떤 잔소리를 하려고 전화까지 걸었지 생각이 들어 순간 전화를 받지 말까도 고민했지만 혹시나 돈을 준다는 것일 수도 있으니 일단 전화를 받아 보았습니다. 이때 페어의 말이 정말 황당했는데요. 페어는 휴가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수잔, 내가 예전부터 너랑 알렉스 많이 아끼는 거 알지?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면 아들이랑 셋이서 투탕카멘 특별 전시회 보러 갈래? 뜬금없이 투탕카멘 이야기를 꺼내니 수잔은 황당했지만 애 아빠 친구니까 애를 생각해서 그러나 보다 하고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돈 이야기를 꺼냈죠. 근데 왜 월세 2억 다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자 페어는 고민하더니 너 하는 거 봐서 나한테 잘하면 2달치 줄 수도 있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너 예쁜 거 너도 알지? 넌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예뻐. 내 전화번호 알려줄 테니까 생각 있으면 언제든 전화해. 수잔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미친 소리네요 라고 했더니 페어는 웃으며 같이 미쳐보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진짜로 전시회를 보러 미술관에 갔습니다. 수잔이 아들 알렉스를 이끌고 미술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페어가 그녀의 팔을 붙잡더니 귀에 속삭였습니다. 언젠가는 널 내 앞에 무릎 꿇게 만들 거야. 어떤 식으로든 널 차지하고 말 거야. 수잔은 페어를 성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페어는 수잔의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 소송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그녀가 그런 방식까지 동원했다는 사실에 깊은 모욕감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페어의 편을 들었습니다. 수잔이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지만 고통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며 소송 기각 판결을 내렸죠. 한편 신탁관리자 측은 수잔이 오히려 아들 알렉스를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리인들은 부유층 전문 정신과 의사와 라삐한테 가서 자문을 구했는데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너무 어린 나이부터 사치 부리면 아이가 망가질 수 있다 경고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관리인 측은 아이에게 샹들리에가 꼭 필요한가요? 이케아에서 산 물품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이야기했습니다. 여론은 애 교육은 검소하게 시켜야지 라며 관리인들 측으로 기울었죠. 그런데 2003년에 정작 애 교육 걱정한다던 관리인들이 사고를 크게 칩니다. 애초에 마크 휴즈가 세 사람을 신탁 관리인으로 뽑은 이유는 투자 고수라서가 아니라 믿을만한 네 사람이라서 뽑았던 것 기억하시죠? 2003년 세 사람은 베버리 힐스잔을 칩 디킨스라는 사업가에게 팔기로 합니다. 문제는 칩 디킨스에게는 산을 살 만큼의 돈이 없었죠. 그러면 안 팔아야 하는데 관리인들은 디킨스에게 부족한 돈은 선뜻 빌려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결과적으로 땅도 주고 돈도 빌려준 거죠. 심지어 디킨스라는 사람은 부동산 개발 능력도 부족했습니다. 부동산 개발 관련 경력은 물론 교육조차 제대로 들은 적 없는 초보였죠. 수잔은 관리인들이 자기들 뒷주머니 챙기려고 대리인 내세운 거 아니냐며 의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디킨스는 파산하고 빌려준 돈은 공중분해되었습니다. 신탁자산의 1200억 원이라는 거대한 빚만 생겨버렸죠. 이 과정에서 가장 손해를 본 것은 알렉스였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는 성인이 되자마자 변호사를 고용해 신탁 관리인들을 고소했습니다. 2013년 법원은 알렉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신탁 관리인들이 마크 휴즈의 재산을 보호해줬어야 하는데 오히려 날리게 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었죠. 대신 남은 마크의 유산은 아직 알렉스가 마크가 지정한 나이가 되지 않았으니 그 전까지 다른 전문 관리인에게 맡기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허벌라이프라는 논란의 기업을 세워 돈을 쓸어 담고 베벌리 힐스에 자기만의 산도 사고 아내도 4번이나 맞이하며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는 화려함의 끝판왕을 살다 간 마크 휴즈. 하지만 그의 인생 마지막은 술과 약으로 얼룩져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인생이 누구에게나 짧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인생이 짧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시간을 낭비해 인생을 짧게 만들었다고 하죠. 어떤 이는 술에 빠져 살아가고 어떤 이는 무기력하게 시간을 낭비하고 어떤 이는 야망을 이루려 남들의 평가에 매달려 지치고 어떤 이는 오직 이윤을 좇아 산으로 바다로 평생을 헤맨다고요. 그렇다면 세네카가 정의하는 행복한 삶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세네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에 좋고 나쁜 것 외에는 좋거나 나쁜 것이 없음을 알고 도덕적으로 옳은 일들을 갈고 닦으며 우연한 일들에 들뜨거나 좌절하지 않으며 자신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선은 없다는 것을 알고 쾌락을 경멸하는 것을 참된 쾌락으로 여기는 사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탐욕도 두려움도 없는 삶이야말로 행복한 삶이라고 정의하죠. 세네카의 인생 교훈이 더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책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를 읽어보시기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책트 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 저자 세네카.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 guy.